여러분,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가장 잔인한 배신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했던 한 며느리 가족이 여행을 간 사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가족의 전 재산을 정리하고 사라진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고작 며칠 만에 수십 년의 노력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진 그 순간의 절망,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상식을 뒤흔드는 두 번의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부터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몸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적이 있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60대 초반의 김영숙 씨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영숙 씨 그녀에게 아들은 세상 그 자체였죠. 밤낮 없이 일하며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할 때도 기꺼이 축하해줬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아들 내외가 시골의 낡은 집을 팔고 새 아파트를 마련하겠다고 했을 때 영숙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까지 보태며 며느리 지수 씨 명의로 아파트를 장만했죠. 그냥 우리 곁에 계세요. 어머니, 제가 평생 모실게요. 며느리의 이 말은 영숙 씨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들 곁에서 평온하게 노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영숙 씨의 유일한 그리고 소박한 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때로 가장 따뜻한 말 뒤에 가장 차가운 진심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명절 때 며느리가 친정을 먼저 가겠다고 하면 영숙 씨는 괜찮아, 가족이니까 하며 웃어넘겼죠. 손주들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자신의 용돈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아들은 늘 바빴고 며느리는 친정 식구들을 챙기느라 더 분주했습니다. 영숙 씨는 그저 조용히 손주들 밥을 챙기고 집안일을 도맡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이게 가족이잖아.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거지. 영숙 씨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작은 불협화음들을 덮어왔습니다. 마치 낡은 솜니불로 틈바람을 막듯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는데 안방에서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오빠, 근데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지수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숙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명절 때도 친정 먼저 가야지. 시댁은 그냥 의무 아니야? 안 해도 되는 거. 그 순간 영숙 씨의 가슴에 얼음 송곳이 꽂히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숨이 턱 막혔죠. 다리가 후들거려 겨우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영숙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고. 평생을 바쳐 지켜온 울타리가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희생과 사랑이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받는 것 같았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당신이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당신은 가족이 아니야 라는 말을 듣는 기분을요. 그건 칼로 베이는 것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달빛도 손주들의 웃음소리도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죠.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균열이 곧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며느리의 차가운 진심을 알게 된 영숙 씨. 과연 그녀는 이 불완전한 가족의 테두리 안에 계속 머무를 수 있었을까요? 영숙 씨는 그날 밤 이후 정확히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의 그 한마디를 듣고 난 뒤부터 영숙 씨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아니, 어쩌면 애써 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 외식을 갈 때면
영숙 씨는 늘 마지막에 통보받았습니다. 아, 어머니, 저희 나갔다 올게요. 저녁은 냉장고에 있어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영숙 씨는 늘 집을 지키는 사람이었죠. 특히 명절이 다가올 때면 그 소외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식구들과의 여행 계획을 신나게 짜면서도 영숙 씨에게는 한마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쉬시는 게 편하시잖아요. 지수 씨의 말에는 물음표가 없었습니다. 그건 질문이 아니라 통보였죠. 영숙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만큼 사람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게 또 있을까요? 어느 날 영숙 씨는 우연히 자신의 통장 내역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관리를 맡긴 노후 자금이 담긴 통장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것보다 잔액이 훨씬 적었던 겁니다. 지수야, 이거 내 통장 맞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며느리의 대답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니 용돈 드리고 생활비 쓰고 그런 거예요. 다 어머니 위해서 쓴 건데. 뭘 그렇게 따지세요? 하지만 영숙 씨가 몰래 챙겨둔 영수증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친정 조카 학원비, 지수 씨 친정 부모님 용돈 어디에도 영숙 씨를 위한 지출은 없었죠. 나중에 다 갚아드릴 거잖아요. 어차피 가족끼리 그게 그거지. 뭘 그렇게 깐깐하게 따져요? 지수 씨의 뻔뻔한 태도에 영숙 씨의 가슴은 숯불처럼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삶의 기반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었죠. 밤마다 영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많이 준 걸까? 그때였습니다. 영숙 씨의 오랜 친구 미경 씨가 찾아온 건 영숙아,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커피를 마시다. 결국 영숙 씨는 그동안 쌓여있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 사라지는 노후 자금, 투명인간 같은 일상 모든 것을 미경 씨는 재테크 전문가답게 날카롭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영숙아, 이거 심각한데? 아파트 명의가 며느리 거지? 그럼 혹시 담보대출 같은 거 받은 건 아닐까?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미경 씨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들의 재정 상태와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죠. 그리고 며칠 후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영수가 너 앉아.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잡혀 있어. 그것도 꽤 큰 금액으로. 영숙 씨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으로 마련한 집에 자신 몰래 대출을 받았다니. 마치 발밑에 땅이 순식간에 꺼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영수가 더 심각한 게 있어. 미경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파트 매매 상담 내역도 있더라. 지수 씨가 부동산에 문의한 흔적이 여러 군데 보여.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 씨의 몸에서 모든 온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죠. 며느리는 자신이 보탠 돈은 물론이고 집까지 팔아치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내 집인데. 영숙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가슴속에서 휘몰아쳤습니다. 여러분,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평생을 바친 가족에게 이런 배신을 당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숙 씨는 그날 밤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눈물이 아니라 차가운 각성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노후의 마지막 안전장치였던 돈마저 위협받는 상황. 그리고 자신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며느리의 냉혹한 계획. 영숙 씨의 가슴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가 알아낸 정보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지수 씨는 영숙 씨 몰래 아들을 설득해 아파트 담보 대출금을 더 늘렸고 여러 부동산을 오가며 매매 시세를 알아보고 있었죠. 영수가 이거 봐, 지수 씨가 부동산 카페에 올린 글이야. 미경 씨가 건넨 휴대폰 화면에는 충격적인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댁명의 아파트, 빠른 매도 원함 급처분 가능이라는 내용이었죠. 영숙 씨가 보탠 수천만 원은 아랑곳 없이 마치 온전히 자신들의 것인 양 처분하려는 계획. 그것도 헐값에 금매로 팔아치울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건 도둑질이나 다름없잖아. 영숙 씨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안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각오가 서려 있었죠. 며칠 후 영숙 씨는 우연히 며느리와 친정 식구들의 대화를 또다시 엿듣게 됐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지수 씨의 목소리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아파트 팔면 우리 좀 더 넓은 데로 이사 가자 시어머니. 걱정 마,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어차피 우리 집 명의는 내 거고. 그 순간 영숙 씨의 온몸을 타고 흐르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절망과 배신감이 뒤섞인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당신 없는 미래를 태연하게 계획하는 모습을 본 적이요. 그날 밤 영숙 씨는 미경 씨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카페 구석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눴죠. 영수가 지금 지수 씨는 가족이 아니야. 그냥 악인이야.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미경 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 뭐라고 할까봐 아들. 영수가 지금 내 아들은 어디 있어? 며느리 뒤에 숨어서 엄마가 당하는 걸 방관하고 있잖아. 미경 씨의 말은 영숙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었죠. 아들은 이미 어머니보다 아내를 선택했고 영숙 씨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모든 걸 줬는데 영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슬픔 너머로 뜨거운 결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한테 시간이 생겼어. 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수 씨네 가족이 다음 주에 5박 6일로 해외여행 간다며? 내가 안 간다고 했다며?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다시 혼자 집을 지키라는, 아니 정확히는 배제당한 것이었죠. 그게 바로 기회야.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움직여야 해. 여러분. 절망의 끝에 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대로 무너지거나 아니면 일어서서 맞서거나. 영숙 씨는 그날 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자신의 존엄과 노후를 지키겠다고. 그래, 가족이 아니라고 했지? 영숙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럼 나도 더 이상 너희의 호구 시어머니일 이유가 없겠구나. 미경 씨는 이미 준비를 해뒀습니다. 영숙 씨가 아파트 구매 시 보탠 자금의 증거 자료, 은행 이체 내역,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 영수가 기억나? 아파트 살 때 내가 조언했던 거. 혹시 모르니까 약정서 하나 써두라고. 영숙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습니다. 며느리 명의로 아파트를 살 때 미경 씨의 조언으로 친정 식구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설정을 할 경우 즉시 원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비밀 약정서를 작성했었죠. 지수 씨가 이미 그 약정을 위반했어. 담보 대출 받은 거 다 증거가 있어. 그 순간 영숙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오랜 겨울을 견뎌낸 나무가 봄을 맞아 새순을 틀어내듯
그녀 안에서 생존 본능이 깨어났죠. 며느리 가족이 여행을 떠나는 5박 6일 평생 소심하게 살아온 영숙 씨에게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 반격 기회였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신의 전부를 빼앗으려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손 놓고 당하고만 있으시겠습니까? 영숙 씨의 가슴 속에서 분노는 이제 뜨거운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그 순간 그녀는 피해자에서 전사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의 반격은 며느리 가족이 공항으로 떠난 지 단 하루 만에 시작됐습니다. 잘 다녀와요. 조심히 가세요. 영숙 씨는 현관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각오가 숨어 있었죠. 문이 닫히는 순간 영숙 씨의 표정은 싹 바뀌었습니다. 미경아, 시작하자. 전화기 너머 미경 씨의 목소리도 단호했습니다. 오케이, 변호사 사무실로 와. 내가 다 준비해뒀어. 영숙 씨는 평생 모아온 증거 서류들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 아파트 구매 당시의 자금 출처 증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밀 약정서까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 때문이었죠. 마치 오랜 감옥에서 드디어 탈출하는 사람처럼 영숙 씨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법률 대리인은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어머님, 이거 완벽합니다. 약정서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위반 사실도 명확하네요. 며느리분이 담보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이미 계약 위반이에요. 그럼 제가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려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임시 가처분을 통해 재산권을 즉시 행사할 수 있어요. 며느리분이 돌아오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법원에서 임시 가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었죠. 평생법이라곤 무서워만 했던 그녀에게 이 종이 한 장은 마치 정의의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누군가 중에도 부당하게 빼앗긴 것을 되찾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법은 때로 약자의 마지막 무기가 됩니다. 이틀째 되는 날, 영숙 씨는 미경 씨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명의 통장에 있던 돈, 그것은 원래 영숙 씨의 노후 자금이었죠. 이 돈, 제가 처음에 보탠 거랑 똑같은 금액이에요. 제가 가져가도 되는 거죠? 은행 직원은 법원 문서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영숙 씨가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순간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죠. 영숙아, 이제 집 정리할 차례야. 미경 씨의 말에 영숙 씨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사흘째와 나흘째, 영숙 씨는 자신의 짐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오랜 세월 이 집에 남겨둔 추억들, 손주들 사진, 낡은 이불까지 모든 것을 정리했죠. 이 집에서의 시간들이 행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영숙 씨는 빈 방을 바라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아니었구나. 나만 행복한 척했던 거지. 그리고 며느리 가족이 돌아오기 하루 전 마지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자신의 흔적을 완전히 지웠죠. 여러분, 당신이 평생 머물렀던 공간에서 떠날 때의 기분을 아시나요? 영숙 씨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슬프기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현관문에 하얀 쪽지 한 장을 붙였습니다. 영숙 씨의 손글씨로 쓰인 짧은 메시지였죠. 가족이 아니라 했지? 그럼 더 이상 내 집도 아니겠지. 내 돈은 내가 가져간다. 잘 살아라.
공항에서 돌아온 지수 씨 가족은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비밀번호가 왜 안 돼? 지수 씨가 당황하며 몇 번이고 번호를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빠, 이건 뭐야? 왜 비밀번호가 바뀐 거야? 아들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엄마 짐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저기 문에 뭔가 붙어 있어. 지수 씨가 황급히 쪽지를 떼어 읽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죠. 이게 무슨 미친 당신이라면. 이 순간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영숙 씨의 반격은 정확했고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진실이 밝혀집니다. 영숙 씨가 아파트 구매 당시 작성했던 비밀 약정서, 그 안에는 명확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친정 식구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설정을 할 경우 즉시 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지수 씨는 이 약정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았고 심지어 집을 팔려고까지 했죠. 영숙 씨의 법적 반격은 완벽하게 정당했던 겁니다. 미경 씨 말이 맞았어. 미리 준비해두길. 정말 잘했어. 영숙 씨는 새로 얻은 작은 원룸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는 느낌이었죠. 통쾌함, 해방감, 아니면 뒤늦게 찾은 자존감.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지금 누군가에게 당하고만 계신가요? 때로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지수 씨의 역습은 영숙 씨의 상상을 뛰어넘는 잔인함으로 시작됐습니다. 집과 돈을 모두 잃은 지수 씨는 그야말로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죠. 여행 다녀왔더니 시어머니가 집을 털어갔어요. 평생 모신 은혜를 이렇게 갚다니. 며느리인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지수 씨의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각종 방송과 언론에까지 연락했죠. 단 며칠 만에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털어 도망간 악마 같은 시어머니. 효도하며 살았는데 이런 배신을 당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아시나요? 세상은 때로 진실보다 먼저 울부짖는 사람의 편을 든다는 것을요. 여론은 무섭도록 빠르게 지수 씨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영숙 씨를 모르는 사람들은 댓글을 달았죠. 요즘 노인들 정말 이기적이네요.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시어머니가 폐륜을 저질렀네요. 영숙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폐륜 노인, 절도범, 악마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독이 든 화살이 사방에서 날아오는 것 같았죠. 미경아, 사람들이 날 도둑이래.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영숙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남에게 손가락질 한 번 받지 않고 살았던 그녀에게 이 비난의 홍수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영수가,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 조금만 참아. 하지만 미경 씨의 위로도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수 씨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설상가상으로 영숙 씨의 아들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요? 지수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아요? 아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지수 씨가 엄마 돈을 그만해요. 가족끼리 돈 갖고. 그게 뭐예요?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은 여전히 아내의 편이었습니다. 영숙 씨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죠.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결국 어머니를 악인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면 견딜 수 있으셨을까요? 세상이 당신을 악인으로 낙인 찍고 심지어 자식마저 등을 돌릴 때의 그 고통을요. 하지만 지수 씨의 악랄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영숙 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죠. 시어머니가 강압으로 약정서를 작성하게 했고 불법으로 돈을 빼돌렸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법정 소환장이 영숙 씨에게 날아왔습니다. 영숙 씨는 그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잡았죠. 마치 세상이 자신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아,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영숙 씨는 다시 절벽 끝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싸워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수렁에 빠진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지수 씨는 영숙 씨의 조력자 미경 씨에게까지 칼끝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 미경 씨가 운영하는 사무실 앞에 지수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죠. 여기 사장님, 영숙 씨랑 짜고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조심하세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쳐다봤습니다. 미경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지수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영업방해. 영업방해? 웃기지 마세요. 당신이 영숙 씨 꼬드겨서 우리 재산 훔치게 한 거잖아요. 지수 씨는 미경 씨의 사무실 앞에서 매일 시위를 벌였습니다. 인터넷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죠. 미경 씨의 사업은 순식간에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 미안하지만 저도 좀 힘드네요. 고객들이 발길을 끊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 미경 씨의 목소리에는 지침이 묻어났습니다. 미경아, 미안해. 다 내가 너까지 끌어들여서. 영숙 씨는 자신 때문에 유일한 조력자마저 고통받는 것을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사방이 막힌 동굴 속에 갇힌 것 같았죠. 혹시 이 글을 읽는 누군가도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옳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악인으로 몰리는 그 억울함을요. 그날 밤 영숙 씨는 원룸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창밖의 도시 불빛들이 차갑게만 느껴졌죠. 내가 잘못한 걸까? 그냥 참고 살았어야 했나? 하지만 그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미경 씨였습니다. 영수가 포기하지 마. 어머니의 노후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이게 맞는 걸까 싶어? 아니야. 우린 아무 잘못 없어. 지수 씨는 자신이 악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야. 끝까지 가자. 영숙 씨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릎 꿇으면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정의가 지는 세상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때로는 싸움이 길어져도 진실을 위해 끝까지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드디어 법정에서의 최후 변론 날이 찾아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수 씨의 SNS 폭로로 이 사건은 이미 유명해진 상태였죠. 방청객들의 시선이 영숙 씨에게 쏟아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칼날 같은 시선들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법정에 와본 적 없는 그녀에게 이곳은 마치 심판대처럼 느껴졌죠. 지수 씨가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에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로 나타났죠. 완벽한 피해자 연기였습니다. 재판장님. 지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죠. 저는 시어머니를 10년 넘게 정성껏 모셨습니다.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했고 어머님 건강을 챙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단 며칠 여행 다녀온 사이에 지수 씨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방청객 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죠. 어머님이 제 통장에서 수천만 원을 빼가셨어요. 집 비밀번호까지 바꾸시고 저희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표면만 보면 정말 영숙 씨가 악인처럼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영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원고의 주장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영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돈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아파트 살 때 제가 보탠 돈이 거짓말입니다. 지수 씨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 약정서는 시어머니가 강압적으로 쓰게 한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이 서명했던 거라고요. 법정 분위기는 점점 지수 씨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영숙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죠. 마치 깊은 수렁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누군가도 진실을 말하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 절망을 아시나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영숙 씨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인은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법정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이것은 원고 지수 씨가 피고인의 노후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대화가 담긴 녹취록입니다. 피고인께서 집을 떠나기 전 거실에 설치한 녹음 장치에 녹화되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재생을 지시했습니다. 법정에 지수 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시어머니 돈은 어차피 나중에 내 건데 뭐. 그리고 그 아파트도 내 명이잖아. 지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도 아니면서 왜 자꾸 우리 일에 끼어들어. 그냥 늙은이 용돈이나 주면 되지. 요양원 보내면 그만이야.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청객들의 표정이 변했죠. 아까까지 영숙 씨를 비난하던 시선들이 이제는 지수 씨를 향했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이렇게 한순간에 드러납니다. 마치 어둠을 가르는 섬광처럼 말이죠. 이건 불법 녹음이에요. 인정할 수 없어요. 지수 씨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미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원고인, 이 녹음 내용이 사실입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지수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을 잃은 것이죠. 영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함에 댐이 터진 것처럼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그 카타르시스를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영숙 씨의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죠. 영숙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내가 왜? 영숙 씨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편이 아니었던가요? 아들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며칠 밤을 새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제 아내 지수가 제 어머니에게 정신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방관했어요. 지수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앉으세요. 재판장의 제지에 지수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태주신 돈으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어머니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들아. 영숙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늦었지만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졌죠. 혹시 이 글을 읽는 누군가도 뒤늦게라도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재판장은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한 자기재산 방어 행위로 판단됩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쿵.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미경 씨가 얼른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영수가 이겼어. 우리가 이긴 거야. 하지만 영숙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들이 먼저 떠올랐죠. 지수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몰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법정에서 패소한 지수 씨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죠. 미경아, 지수 씨는 왜 그렇게까지 된 걸까? 법정을 나서며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승리의 여운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죠. 사람이 저렇게 악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아. 미경 씨는 그날 밤부터 지수 씨의 배경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죠. 영수가 큰일이야. 지수 씨 친정 쪽 얘기 좀 들어봐. 미경 씨가 건넨 서류 뭉치를 보는 순간 영숙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수 씨의 친정 부모님은 과거에 심각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들은 가족을 이용한 재산 갈취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겁니다. 친척들에게 투자를 받아놓고 돈을 갚지 않았대. 심지어 시댁 재산까지 가로챘다는 소문이 있어. 당신이라면 믿어지시나요? 악행에는 뿌리가 있다는 것을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낡은 신문 기사를 펼쳐 보였죠. 영수가 이거 봐. 이 사건 피해자 명단에 우리 남편 이름이 있어. 뭐라고? 영숙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 남편이 20년 전에 지수 씨 부모한테 사기를 당했어. 사업 자금을 빌려줬다가 날린 거야. 그게 우리 집안이 힘들어진 시작이었어. 미경 씨의 목소리에는 오랜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 도와준 거야? 영숙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복수 때문이었어. 지수 씨 부모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근데 영수가 너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미경 씨는 영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진짜 피해자야. 난 너를 돕는 동시에 과거의 업보를 청산하고 싶었던 거야. 이건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어. 혹시 이 글을 읽는 누군가도 알고 계신가요? 때로는 개인의 복수가 정의와 만날 때 그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요. 영숙 씨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수 씨의 그 차가운 말,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라는 발언은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수 씨는 어릴 때부터 그 환경에서 자랐겠네. 영숙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부모가 가족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걸 보고 자란 거야. 그게 당연한 처세술이라고 배운 거지. 미경 씨의 설명에 영숙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여러분,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당신을 배신한 사람의 슬픈 과거를 알게 되었을 때 그래도 용서할 수 있으시겠어요?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법정 패소 후 지수 씨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죠. 아들은 결국 지수 씨와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씨가 그토록 집착했던 아파트도 결국 그녀 손에서 떠났죠.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지수 씨는 자신의 친정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내가 덜 똑똑해서 그래. 엄마 아빠는 들키지 않았잖아.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 씨는 자신이 부모의 복사판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죠. SNS에서는 지수 씨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법정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그녀는 폐륜 며느리,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악플이 너무 심해요. 저도 사람인데. 지수 씨는 울먹였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영숙 씨에게 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돌아온 것이죠. 당신은 이것을 업보라고 부르시나요? 아니면 인과응보라고 하시나요? 몇 달 후 영숙 씨는 우연히 지수 씨를 마주쳤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였죠. 지수 씨는 초라한 옷차림에 머리도 푸석푸석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그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지수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영숙 씨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죠. 지수 씨. 영숙 씨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비참한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 인생을 망친 건 제가 알아요. 지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어떤 말을 해도 이미 늦었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누군가도 궁금하신가요? 용서와 정의 사이, 어디에 정답이 있는지를요. 영숙 씨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지수 씨는 결국 재판 패소 후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었고 친정 식구들마저 그녀를 외면했죠. 그녀가 가족이 아니었던 시어머니에게 저지른 잔혹함이 결국 자신의 삶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깊은 수렁에 빠져 비참하게 중년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마치 부모의 업보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악의 대물림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법정 승리 후 1년 영숙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되찾은 노후 자금으로 영숙 씨는 작은 커뮤니티 카페를 열었습니다. 다시 봄이라는 이름의 카페였죠. 창가에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벽에는 손주들. 사진 대신 영숙 씨가 직접 찍은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커피 맛있어요. 카페를 찾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죠. 그래, 자주 들러. 엄마가 해주고 싶은 게 많아. 아들과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와 이혼 후 아들은 비로소 어머니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엄마,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한심했죠.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됐다. 넌 내 아들이야. 엄마가 널 미워할 순 없어. 다만 이젠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 거야. 혹시 여러분도 아시나요? 진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독립이라는 것을요. 영숙 씨의 카페는 동네에서 소문난 힐링 공간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며느리 문제로 고민하는 노인들, 가족에게 상처받은 중년들, 그들은 영숙 씨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았습니다. 저도 며느리한테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 것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착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영숙 씨의 조언은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뭐라고 할까봐. 아들이 당신 편이 아니라면 그것도 직시해야 해요.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당신은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맹목적인 희생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요. 미경 씨도 자주 카페에 들렀습니다. 지수 씨의 방해로 잠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미경 씨의 사업은 다시 회복되었죠. 영수가, 우리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미경 씨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 미경아. 내가 없었으면 난 아직도 그 지옥에 갇혀 있었을 거야. 아니야,
내가 용기를 낸 거지. 난 그냥 옆에서 도와준 것뿐이야.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마치 전쟁을 함께 치른 전우처럼 그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죠. 혹시 이 글을 읽는 누군가도 곁에 이런 친구가 있나요? 당신의 편에 서줄 조력자가 있나요? 어느 날 카페에 낯선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사장님. 제가 온라인에서 사장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지금 시어머니한테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거든요. 영숙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말해봐요. 제가 들어줄게요. 영숙 씨는 자신의 상처가 누군가에게 가장 강력한 희망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해자에서 조언자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영숙 씨는 카페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영숙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가짜 가족을 정리하고 진짜 내 삶을 되찾았어. 이게 나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아. 여러분, 혹시 지금 영숙 씨처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잔인한 배신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 아닐 때 그 관계를 냉정하게 끊어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당신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맹목적인 희생은 악인을 키웁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의 헌신은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노후는 스스로 지켜야 하는 영역입니다. 감정에 기대지 말고 법적 안전장치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미경 씨처럼 현명한 조력자를 곁에 두세요. 당신은 피해자에서 조언자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끝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당신의 상처는 누군가에게 가장 강력한 희망의 증거가 됩니다. 영숙 씨의 카페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죠.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무시하지 마세요. 혹시 이 글을 읽는 누군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가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영숙 씨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수 씨는 결국 자신의 업보대로 철저히 몰락했습니다. 가족이 아니잖아요 라는 그녀의 차가운 말은 결국 그녀 자신을 파괴하는 주문이 되었죠. 하지만 영숙 씨는 다릅니다. 그녀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발견했고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당신의 자존감을, 당신의 인생을 지키세요. 그것이 이 잔인했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다시 봄. 영숙 씨의 카페 간판이 저녁 노을 아래 빛났습니다. 마치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것처럼요. 당신의 인생에도 다시 봄이 올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길고 긴 영숙 씨의 감정 서사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다시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강력한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이 더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충격적인 감정 서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